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강해졌고 밤사이에 강원 산간 지역과 동해안에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밤사이 괜찮으셨나요? 바람만 불면 또 다행인데 이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럴 땐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작은 불씨도 또 이런 조건에서는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산과 인접한 곳에 계신 분들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어제 쌓였던 눈이 질척되는 상태로 좀 녹았다가 밤사이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빙판길이 된 곳이 또 많더라고요. 아직은 어둡고 또 길도 위험하니까요. 일찍 활동 시작하는 분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조심조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금요일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쌍떡잎 식물 합판화군 초롱꽃과의 여러 해살이 덩굴식물인 이것.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쌉싸름한 맛이 나고 특유의 향이 있는 이것. 섬유질이 또 많지만 두드리거나 밀대로 밀면 부드러워지는 이것. 생채로도 먹고 양념장 발라서 구워 먹어도 맛있는 이것. 그래서 예로부터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렸던 이것은 바로 더덕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7343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5607-6364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0771-1952번을 비롯한 2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농업 분야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부실한 숙소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는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농업계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농민들이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의 농업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았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정책.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먼저? 예, 일단 우선 고용노동부는 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혹은 이제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용 허가간의 그 고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을 할 경우에 사업자 변경을 이제 허가한다는 것이죠.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작업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숙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렇게 사업자 변경을 이제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것과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영세 농어가의 경우 이 주거시설 개선 지원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농어가 사업주의 어떤 노무 관리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좀 기본적인 원칙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영세 농어가에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 사업장에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그 희망에 따라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라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이런 그 농촌의 빈집 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유휴 시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즉 이 개소를 뭐죠? 개소당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어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그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정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책에 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사건의 영향이 좀 컸겠죠? 예, 지난 그 12월 20일 굉장히 추웠는데요. 경기도 포천시의 그 시설 재배 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31세 여성 노동자 소캥 씨가 그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죠. 이제 그 일요일에 49세가 벌써 다가온다고 하네요. 31세의 젊은 나이였고 또 며칠 뒤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게 비행기 티켓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부르는 뭐 불법 체류자, 즉 미등록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가수 발표에 따르면 소팽 씨 같은 경우에 그 직접적인 사인은 동사라기보다는 강경화 합병증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병이 깊어진 원인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제대로 내원을 하지 못했고 또 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동 환경도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럼 이런 가설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많은가요? 예, 뭐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주노동자의 거의 70% 정도가 이 가설 건축물에 산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어떤 조립식 패널, 그리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이렇게 포함하는데요. 아무래도 비닐하우스 시설이 가장 열악하겠죠. 또 일반 주택 거주는 약 25%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혹은 이제 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전체 한 2.5%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냉난방과 목욕 그 시설, 그리고 화장실, 뭐 채광이나 환기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좀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게 사생활 보호와 그리고 또 화재 위험에 굉장히 취약하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에 그 3,500건 정도를 이렇게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숙행 씨 사망 사건이 벌어진 숙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주방 시설이나 대체로 이렇게 시설을 갖춘 그 가설 건축물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민들도 비록 이게 가설 건축물이지만 갖출 것은 갖췄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좀 하고 싶어 하네요. 네. 그렇군요. 이 농업 분야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이나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문제 의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서 그 농민들이 또 반발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긴 이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좀 문제가 예,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 농업의 영세성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즉 노동자를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거는 농업 폐업화라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 강한 항의가 있었고요. 매우 엄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을 사전 협의와 혹은 이제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 거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손쉽게 단속 위주로 그리고 이 사안들을 그동안 주무부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영역인데 그동안 이런 실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단속 위주로 혹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는 농업인들에게만 이 부분을 책임을 시키려는 행태라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비가 굉장히 비싸서
있어서 네. 월세든 전세든 감당하기가 이 농어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단 숙소를 얻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다,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민들에게는 이래저래 이게 정말 편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런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라는 조치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농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 인터뷰 사례집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 돈 없어요. 한국 농산물값 너무 싸요. 이렇게 농장주의 처지를 이해하는 발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제조업 분야 그리고 농수축산 분야에 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본국에서 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주 노동자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농업을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을 받아주는 부문이 농수축산 분야인 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농업 정책 속에서 이 이주노동 정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싼 인력 수급 그리고 숙소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고용된 노동자 농장 숙소 문제 때문에 폐업이 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는 것 자체가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요. 새로 일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농지법이나 건축법상으로 농지 위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도 안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아, 예. 현재는 안 됩니다. 농지에는 정말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용도로만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농장주가 이주 노동자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다 하더라도 이 주거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저희 집도 시설주민 농가였는데요. 부모님은 실제로 비닐하우스 옆에 농막에서 지내셨거든요. 네. 이 농업의 특성상 특히 이렇게 추운 혹한기라든가 이럴 때는 시설 관리를 해줘야 돼서 그 작업장과 숙박시설이 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숙소가 잡혀져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상황을 좀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농지에 어떤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만들려고 해도 정화조 설치나 콘크리트 타설 등은 원래부터 불가능합니다.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 허가를 하더라도 그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그리고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이 화장실 시설이나 샤워 시설은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네. 농민들도 지금 이제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 자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 규제 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의 최저 주거 기준 마련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농민과 이주 노동자를 위한 그런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까지 그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농업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농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농업 역시 사고가 많은 위험한 직군인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광업, 어업, 임업, 건설업, 농업 순서대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농림업의 그 산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그런데 약 2017년 기준으로 9%, 즉 10%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 농민과 어민의 경우 애초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재보험 자체가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에 해당하는 농어민들의 경우 그 가입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도 없이 현재 농림어업 자체가 이 산재 사각지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 수립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회보험 제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농어민들 처지도 어렵고 또 그렇게 또 고용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처지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일례로 90%까지 지원해주는 그 농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당장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의 이 연간 보험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농업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그만큼 생산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더 의존도는 높아질 텐데 이 고용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농산물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농업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수중에 쥐는 돈이 없죠. 마이너스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가장 약한 고리인 이 농업 생산비를 줄여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나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건비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농업 문제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인권이나 상황들이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영세 농어민들 특히 50% 이상이 임차농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이주농자들이 어떤 단속을 강화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폐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농민과 이주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예, 농정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고민 없이 당장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쓰려고만 했던 이런 수요 공급 차원에서만 고민을 했었던 거죠. 매우 단기적이고 또 근시안적인 대안만 세워왔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을 더 이렇게 농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좀 의문인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대책의 현실화가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 남아 농사일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그 의지입니다. 또 실제로 작업 수준이 한국인들보다 높은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은 지자체 단위에서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곳은 외교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농수산품부까지 정부 자체가 관여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수축산 분야의 이주 노동자 문제를 그 정부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으로 굉장히 스케일을 좀 넓혀서 보고 그렇게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네, 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숲으로 가는 길. 이 시간 저희 방송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많군요. 8847님 지금 잠에서 깨어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듣고 계시고요. 1390님 첫 차 출근하셨는데요. 네, 삼척시에서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갈게요. 김서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람은 차갑더라고요. 예. 네,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새벽 바람은 더 차가운 것 같은데요. 네. 이 겨울에 걷기가 힘든 것은 이 차가운 바람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겨울바람은 아주 매서운데요. 그 시베리아 벌판과 북태평양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로 특히나 더 추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불어오는 바람을 슬기롭게 견디며 자꾸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소원 성취라는 희망을 주는 100년이 넘은 돌탑들이 있는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산이죠. 가보진 못했는데 마이산. 네. 돌탑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네네. 이 마이산은 여감층으로 된 타푸니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1억 년 전 진안은 담수호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모래와 자갈 등이 쌓였고 그러다가 7천만 년 전 이 지층이 지각운동으로 융기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뾰족한 봉우리였겠지만요.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의 상호작용으로 약한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강한 부분은 남아있게 되면서 현재의 벌집 모양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감룡 처사가 1900년부터 쌓았다는 그곳의 돌탑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돌들을 보면은 뾰족한 부분도 있고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이 돌들을 잘 맞물려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많이 설치된 방파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바람이 많이 불 텐데 무너지지 않고 네. 잘 이렇게 쌓여 있는 인공탑 좀 신비롭기도 한데요. 아, 그럼 이 마이산에서 나무는 어떤 나무 보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그 천연기념물 380호로 지정되어 있는 줄사철나무 그리고 안마이봉을 타고 오르는 자라는 능소화입니다. 이 둘 다 모두 다 기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공기 뿌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줄기에서 뿌리를 내어 다른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생장을 하는 덩굴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무 뿌리는 보통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기 뿌리는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씨에서 가장 먼저 나는 것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씨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양분을 모두 소진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싹이 나와서 강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실패하게 되면 그 씨는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씨가 나무가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일단 뿌리가 닻을 내려 고정이 되면은 앞으로 이 나무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뿌리 역할을 크게 보면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고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환시켜 줍니다. 그런데 땅속 뿌리로만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무들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말씀드린 공기 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줄사철나무나 능사화처럼 줄기에서 뿌리를 내기도 하고요. 옥수수처럼 아래쪽 줄기마디에서 뿌리를 내기도 하고 백합처럼 알뿌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공기에서 참 어쨌든 줄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뭐 바위나 다른 나무를 좀 이렇게 딱 붙들고 붙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줄사철나무를 찾아보니까 정말 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좀 신비하기도 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줄사철나무는 노박 덩굴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성 목본입니다. 높이는 10m까지 자라고요. 이 줄사철나무 이름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5m까지 자라는 상록 감목인 사철나무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줄기에서 공기 뿌리를 내고 줄처럼 자란다고 해서 줄사철나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좀사철나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사철나무에 비해 잎, 꽃, 열매 크기가 좀 작아서 좀사철나무로 또 부른다고 합니다. 좀 작아서 좀 작아서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이산 줄사철나무의 특징은요,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기도 해서 생태학적으로 학술 가치가 커서 천연 기념물로 보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겨울에도 이렇게 푸른 잎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그 눈 속에서 보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마이산은 그 북한산처럼 화강암은 아니고요. 여감이라 색깔이 밝지 못하고 결도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두 봉우리에서 신묘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푸른 빛을 보여주는 줄사철나무는 이 마치 돌탑에서 우리가 빈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그 생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철나무나 줄사철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보이는 것은 봄에 새잎이 나올 때 그때 동시에 묵은 잎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역시 그 줄사철나무가 주는 감동은 바위를 타고 오르는 모습들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는 지지구조, 즉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한 높이 자라는데요. 그러기에 줄기를 굵게 하는데 줄사철나무는 그것보다 사시사철 광합성을 하는 쪽을 택했고, 그래서 양분을 줄기를 뻗는 데 사용하는데 이 줄기에서 흡착근, 그러니까 빨판처럼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는 이 원방골에 뿌리를 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생존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바람이 많이 불면 강한 나무는 오히려 부러지기 쉽다고 하잖아요. 네. 줄기가 작으니까 좀 저항도 덜 받고 딱 달라붙어서 자라니까 덩굴 식물은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능소화 말씀하셨는데 저도 능소화 좋아하거든요. 근데 벌써 꽃이 피었나요? 아니, 안 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능수화는 여름이 되어야만 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줄사철나무와 같은 덩굴 식물이라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덩굴 식물이라고 하면 다른 나무나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한 식물학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식물들이 덩굴 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줄사철나무 같은 경우 겨울에도 쉬지 않고 광합성을 해야 하고요. 단풍이 드는 덩굴 식물은 다른 색소로 속임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것은 덩굴 식물은 숲의 이파리 지붕 맨 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어머. 가장 강한 개체들만 후손을 퍼뜨리면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꼭대기까지는 가야지 꽃을 피우겠다. 네. 저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기도 아, 하고. 네.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능수화도 그럼 그런 거죠? 예, 거기 능수화는 얼핏 지금 시기에 지나치면은 거대한 봉우리에 죽은 나무가 붙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겨울이라 그런 것이고요. 이 1983년에 낙석 방지를 위해 심었다는 이 능수화는 역시 봄이 되면 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 30m 높이에서 피어난 꽃들이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겨울 능수화 전체 모습은 많은 분들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땅에서 바로 올라온 줄기를 보면 마치 도인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살아있다고 믿기지 않는 모습에 상상으로 나팔꽃 모양의 주황색 꽃을 제가 연결시켜 보니까 여름이 되면 아마 이곳이 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능소화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집집마다 그냥 담장에다가 이제 여름 되면은 늘어져서 많이 네네네. 이렇게 키우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여름에 그렇게 꽃 피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려면 지금 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429님께서 마이산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산이었는데 벌써 산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는 나무들이 눈앞에 쭉 펼쳐진 듯해요 하고 저희 방송 아주 네,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능소화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건너온 식물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능수화는 중국 원산으로 중국 한자가 능소화입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부르고 있는데요. 잠깐 풀이를 하면 넘어설 능자에 하늘소, 하늘을 넘어설 정도 높이 자라는 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을 넘어선다는 것은 하늘의 뜻도 거스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이 어머. 조선 시대에는 기품 있는 꽃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반들만 능수화를 기를 수 있었고요. 평민들이 능수화를 심으면 기르지 못하게 하는 걸 넘어 발각되면 처벌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너무 심하네요. 네. 예.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제 심을 수가 있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능소화는 북아메리카 원산인 미국 능소화입니다. 구별을 해보면은 미국 능소화는 우리 능소화보다 꽃색이 더 붉고 꽃의 대롱 부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 능소화는 꽃자루가 트럼펫처럼 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기 뿌리를 내서 생장을 해나가는 줄사철나무 또 능소화 같은 덩굴 식물들 겨울바람에 끄떡없이 잘 버틸 것 같은데요. 바람이 이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정말 생각할수록 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을 하면서 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물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바람의 힘에 대한 나무의 대답은 지율의 도와 일맥상통한다. 맞서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말라. 휘고 구부러지면서 적이 기진맥진하기를 기다리라. 그런데 이 비유는 앞뒤가 뒤바뀌었다. 자연이 노장 사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노장 사상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무는 도를 따른다가 아니라 도는 나무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삶의 지혜들의 토대와 기반은 바로 나무를 보면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한데 죽고 나면 뻣뻣하고 딱딱해진다. 만물 초목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한데 죽고 나면 마른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문장도 순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털을 닦고 있던 나무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고요. 이 추운 겨울 우리도 나무처럼 슬기롭게 겨울바람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 겨울이 마냥 춥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9762님께서
마이산에 다녀오셨나 봐요. 계단이 길고 네. 힘들었다라는 얘기 보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예전 추억도 생각하시고 또 자연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지혜도 함께 들어볼 수 있어서 좋으셨다는 문자들 감사합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이네요. 계속 들어주세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되는 일이 발생을 했네요. 네,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오후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인데요. 이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 나왔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전 직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그리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의혹을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했고요.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임성근 판사는 바로 탄핵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남은 절차가 더 있을까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되는데요.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임성근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또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쟁점은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이번 달 끝나기 때문에 이 판단을 받을 때는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위헌적 행위라 인정은 했지만 정작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성근 판사가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눴던 대화 녹취를 공개를 했군요. 네, 이 녹취록이 나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이 거론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면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사표 제출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한 바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러자 어제 또 탄핵일에 맞춰서 임성근 판사 측이 당시 대화 녹취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면서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아닌데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사표를 수리했다면 이 법원의 제19 감사기 봐주기 같은 논란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죠. 이제 집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이 공공기관의 재개발을 맡겨주면 여러 규제를 완화해서 기존 주민에게 혜택을 더 주고 대신 초과 이익은 국가가 세입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국토부는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중 정부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일단 현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중에 최대 규모임은 분명합니다. 이 규제 완화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이 700%까지 올라가고요. 이를 통해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 남은 개발 이익은 이 생활 리소스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돼서요. 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이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
추첨제를 도입해서 청약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이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이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후 자신의 SNS에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라면서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00명대인데요. 오늘은 300명대 후반에서 400명대 초반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인데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더 높은 영국발 바이러스가 지금 지역사회에 감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백신 저항력이 다소 높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지역사회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두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3월에서 4월쯤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네 번째 대유행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이 중무부처 장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한 530건의 자료가 삭제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퇴임한 뒤여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군요. 네, 이 자회사의 노조와의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 현직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법원은 어제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0여 명의 임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이 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했고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행위를 공모하고 가담한 정황은 인정이 됐지만 이 다른 건으로 압수된 증거물을 해당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경찰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한 뒤에 21년의 징역을 살았던 두 사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군요. 네, 이 경찰의 고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허위로 자백해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1살 장동익 씨, 58살 최인철 씨인데요. 이들의 재판이 뒤집힌 것은 사건 발생 31년 만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 중이던 남녀가 납치돼 여성은 살해가 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1년 10개월 뒤에 다른 사건에 휘말렸던 두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호소했습니다만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무시했는데요. 또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유명한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생활 중 가장 회한이 남는 사건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환님께서 저희 방송 시작하는 초반부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할게요.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까요? 네, 저희 인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하권의 기온이고 어제 내린 눈이 얼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낮에는 또 대부분 지역이 8도까지 오르면서 좀 포근한 날씨가 되겠네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산간 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 수 있다니까 작은 불씨 하나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고요. 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